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기본적으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약 같은 데 많이 있고요. 식품 첨가물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살충제에도 많이 있죠.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모방작용도 하고 봉쇄작용도 하고 방아쇠작용도 하고 간접적으로 자연적인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환경과 생태에서 배우셨어요. 자, 모방작용은 자연적인 호르몬을 모방하여 비슷한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합성된 DES인 경우에 자연적인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강력한 세포 반응을 유발한다. 즉 호르몬도 아닌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호르몬이 역할을 하면서 정상적인 호르몬을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봉쇄작용은 자연적인 호르몬과 결합할 수용체를 봉쇄해버려요. 그래서 정상 호르몬이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DDT의 분해 산물인 DDE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이 억제되면서 차기,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방아쇠의 작용인데요.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해서 비정상적인 연쇄세포 반응에 방아쇠를 당긴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 내 물질 대사나 합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인데요. 호르몬처럼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방아쇠 작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간접 영향인데요.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자연적인 호르몬이 합성되거나 저장되거나 분비 이동되는 것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납인데요.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해서 발육하지 못하도록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지능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상 반응일 때, 모방 작용을 할 때, 봉쇄 작용을 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3개의 화학물질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 목록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1996년 세계 생태보전기금에서 68종의 화학물질을 내분비 장애물질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는 60종의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48종의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훨씬 많아서 140개 정도의 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호르몬은 남성의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여성에게는 생식기, 암,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1950년에서 1970년에 유산을 방지하려고 DES를 복용했던 임산부에게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임산부의 아이가 태어난 2세 여성에서 생식 능력이 감소되고 자궁 기형이 나타나고 암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생 어패류에서도 파충류에서도 조류, 포유류에서도 내분비계 장애가 나타나고 있죠.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선적 도료로 사용되는 트리부틸 영향으로 암컷 고등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것인데요. 선적에 페인트를 칠하죠. 그런데 이 페인트에 따개비 같은 것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따개비들이 붙지 않게 TBT를 섞어서 페인트 칠을 하니까 따개비 같은 그 생물종이 안 붙어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음경을 가진 암컷 고등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었고요. 1980년대 거의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합성된 물질들이 많이 사용될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아포카 호수에서는 DDT에 노출되면서 악어 수가 감소하고 하나의 난포에 많은 알을 가지는 암컷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DDT에 오염된 지역에서는 DDE가 합성되면서 조류의 알 껍질이 얇아지면서 부화율이 낮아지고 기형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알은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DDE 성분이 알 껍질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화하기 전에 다 깨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있었죠. 또 갈매기의 경우는 그 이상한 형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암컷과 갈매기의 경우 암컷과 암컷이 함께하는, 수컷과 수컷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젖병에 사용되던 비스페놀 A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의 하나죠.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남성의 무정자증, 여성의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있고요. 유럽 연합에서는 2011년부터 젖병에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젖병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면 유리젖병을 만들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유리젖병에 아기의 우유를 만들면 아기들의 특성상 우유를 빨다가 잠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움직이면서 깨진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체용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경 스트레스가 인체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1965년에 셀리에가 처음으로 어떠한 변화 요구에 대한 우리 몸의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크로소스와 골드의 경우는 체내 항상성이 위협되거나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조화의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고 행동학적인 생리적인 적응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맥웬 같은 경우는요. 생리적, 정신적인 온전함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지되어서 생리적, 행동학적 반응을 초래하는 상태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생리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체내 항상성이 무너져서 정신적이거나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암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생명체고 이 생태계에 들어온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정말 좋을까 하는 것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광어를 수조에 가득 담아서 서울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출렁거리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힘들겠죠.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수조에서 풀어놓고 나면 죽어 있거나 지쳐서 죽어가는 그런 광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어를 수조에 담았을 때 광어를 잡아먹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어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피해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한두 마리는 잡아먹히겠지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다 쌩쌩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스트레스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확실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자는 가족사도 포함을 하고요. 사회적인 요인, 직업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보면 가족 구성원의 병이 들었다든가 사망을 했다거나 이혼, 이웃과의 불화, 이웃과의 불화라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직업적인 요인, 그리고 법적인 분쟁, 국내 정세의 불안도 포함합니다.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사회적인 요인의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업적인 요인에서는 실직을 한다거나 조기 퇴직을 한다거나 불안정한 취업, 그리고 직장 내 성차별, 교대 근무에 따른 수면 장애, 자기 숙련도에 부조화된 업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곳에 발령받지 않고 자기가 잘 못하는 것에 이제 자기가 발령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 교대 근무에 따른 수면 장애는 20가지 발암 물질 중에 하나로 표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는 발암의 확실한 원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병원의 대표적인 경우가 병원의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8시간 3교대 합니다. 그죠? 오전에 근무하거나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밤에 근무, 8시부터 밤을 새우는 이런 근무인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잠을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언제 생기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레디칼 같은 것들도 다 잡아주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도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에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몸도 가뿐하고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멜라토닌은 잠들 때만 나오고요. 이렇게 불 켜놓고 자거나 TV 켜놓고 자거나 그러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한때는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무드등 같은 것들도 사용을 했지만 절대 아닌 거였죠. 그 당시는 몰라서 유행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완전히 소등을 하고 자야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같은 경우도 보면 24시간 근무인 경우에 질병 발생률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교대 근무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저온이거나 높은 온도일 때,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 또 금속이나 유기화학물질, 중금속과 같은 화학적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결혼, 승진, 복권 당첨과 같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 가는 것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럴 때 이제 이사 가면 새로운 곳에 뭐 물건을 사러 가는 거, 뭐 일 보는 것들이 다 생소하면서 거의 사망한 것과 같은 스트레스 강도가 이사일 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오르고 피부가 창백해지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나는 것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경우는 위산이 역류된다거나 설사와 같은 소화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심리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의기소침해지거나 주의력이 결핍되거나 분노나 판단력 이상, 두려움, 공포와 같은 뇌신경 심리학적인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단발성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는 암이나 뇌, 심혈관 계통의 질환 발생이 증가된다라는 것이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사소한 감기 같은 것들이 폐렴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인지했을 때 두 경로의 반응이 발생하는데요. 단기적인 스트레스인 경우는 교감신경에서 부신 수질 경로로 반응하게 되고, 장기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반응하다가 이것이 뇌하수체로 이동하고 부신피질 경로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신수질 경로를 취하는 스트레스가 뇌에 전달이 되면 이 뇌신경 신호가 척수를 경유하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수질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노르, 에피네프린 이런 것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내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원,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반응이 생기고요. 분해된 포도당은 혈류를 타고 체내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것은 체내 각 기관에서 포도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이 땡긴다 하는 것도 여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흡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손발에 땀이 나는 현상이 관찰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선 지금 스트레스를 이렇게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부신피질 경로로 반응체계가 작동한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것이죠. 이 호르몬이 혈류를 타고 부신피질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역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내 대사의 활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키고 항염증, 통증, 억제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적정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관찰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 수험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이나 치매 환자를 장기간으로 보는 가족인 경우에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생성률이 떨어지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사회적으로 외롭게 지내는 독거노인 같은 데서는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항체 생성이 잘 안 되거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환자로 전이되는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연 살해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암에 대한 저항 능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형인 경우는 항바이러스나 항암과 같은 세포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관여하고 2형인 경우는 항기생충 감염,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모든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도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타날 때가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 살해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다 잡아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암에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위암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감염되면서 결핵균의 재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를 앓고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질환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류마티즘 같은 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것인데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왔을 때 이것에 반응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신체 내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류마티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생명체든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잘 잡는다고 하지만 먹이를 잘 잡는 벌레 입장에선 일찍 나왔다가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과거에는 뭐 여성인 경우는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것들을 다 산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일산 그쪽에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게임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스트레스 해소되는 긍정적인 것만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노래를.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영화에 몰입해서 자기의 스트레스 상태를 잊어버리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비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신경 면역체는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소득계층이 낮은 가구의 어린이는 천식 유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습한 주거 환경에서 독소 노출이 되는 경우에 우울증이 발현한다. 습한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연립주택 지하 이런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노년층이 저농도 납에 장기간 노출되면 인지 능력과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신경학적 스트레스와 환경 유해인자 노출 스트레스가 인체 면역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역할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뇌신경계를 표적기관으로 삼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납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경우는 뇌신경계와 면역체계에 공통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유해인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금속의 경우는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신경계에 축적되기 때문이죠. 또 뇌신경계 발달을 억제하고 뇌염증 반응에 기여하는 사이토카인의 합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취약계층이라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거나
독거노인이라서 충분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뇌신경 면역체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유연 소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때 호흡기계 면역 독성이 나타나고 호흡기계 발암성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천식이 발생했을 때 기여하는 보조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뇌에 존재하는 소교세포의 작용을 통해서도 뇌신경염증 반응이 발현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천식 그러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천식이 그렇게 위험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산에 갔다가 천식 때문에 죽어서 내려오는 경우 그게 무엇일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흡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인 천식이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갑자기 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되는데 흡은 되는데 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지만 나올 때 이게 좁아지니까 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은 금방 알아요. 내가 이런 상태로 부어서 정상적인 호흡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흡입하는 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흡입해야 되는데 흡입제를 누군가가 뺏어서 죽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디자인되기도 하는데요. 천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천식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 모르는 경우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모르고 주위에서 처치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녹음